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최근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부터 중국 주식,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고 또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전 세계 이슈들을 진단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저희 해외 투자 분석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한눈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톡스탁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탁.co.kr을 통해서 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아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잠든 사이에 뉴욕 증시가 또 하락을 했습니다. 이 미국의 무역 전쟁 여파였는데요. 우리 국내 증시 이 여파를 좀 잘 이겨낼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현재 2% 내리면서 2,445선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네, 매매 동향을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좀 큰 폭으로 많이 팔고 있는 부분 보여지시고요. 네, 코스닥입니다. 역시 1.58% 내리면서 857선까지 내려왔네요. 현재 지금 기관은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는 모습인데 소폭 사고 있고요. 외국인은 700억 원 정도 사자세인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시간인데요. 저희 윤진 멘토님 금요일의 남자죠. 이미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윤진 멘토님, 원래 항상 흰거칩 끼고 다니셨는데 네. 오늘은 좀 안 하고 오셨네요. 항상 뭐 똑같은 모습보다는 매번 변화되는 모습, 시장에 맞춰서 변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시. 의미에서 항상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합니다. 네, 역시 변화무쌍한 우리 윤진 멘토님의 모습 잘 살펴봤습니다. 자, 먼저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해외 선물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미니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0.77% 내리면서 6,831선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S&P 500 지수 역시 0.52% 내리면서 2,700선 정도 흘러가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는 0.34% 역시 내리면서 89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골드는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0.87% 오르면서 1,333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 살펴볼게요. 0.08% 또 오르면서 65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해외 이슈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지금 금리 인상 방안이 공개된 가운데 파월 신임 의장의 향후 행보가 좀 눈에 띕니다. 관련해서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요.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6월 FOMC 금리 인상에 가속도가 붙을 것을 전망하면서 자산 가격에 대한 조정을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인지 윤진 멘토님 내용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FOMC 쪽에서 그저께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단행을 들어갔죠. 그래서 1.75%까지 올린 상태고요. 네, 중요한 부분은 기존에 이미 94.4% 정도 연방금리 선물 시장에서 이미 인상 확률이 반영이 됐었던 만큼 뭐 그렇게 변수적인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시장이 예측했던 부분이고요. 근데 이 인상 이후에 일어났던 멘트가 좀 중요했습니다. 이제 올해 3회 인상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멘트를 쳤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뭐 3월에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거는 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네. 6월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6월에도 이렇게 되면은 추가 금리 인상이 굉장히 빠른 시점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리겠죠. 3회 인상까지도 예측을 하고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기사를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론보다는 실제적인 경제 상황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다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기존에 이제 한 30년 동안 연준에서 이제 많은 의장들이 교체가 되면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할 때 언제나 항상 판단의 기준이 필립스 곡선에 의거해서 중심적으로 좀 판단을 이루어왔었는데, 물론 이것만이 이론의 핵심적 모델은 아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항상 이 멘탈의 중심에는 언제나 필립스 곡선의 이 판단이 항상 기준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준상으로는 굉장히 이론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SNS가 개발이 되고 모바일이 개발이 되고 하면서 글로벌 사회로 좀 빠르게 정보성이 커가고 있죠. 이런 사회에서는 좀 안 맞는 이론이 돼버렸다라는 관점에서 파월이 이런 부분들을 좀 제기를 해서 사실 기존의 연준과는 좀 차별화돼서 실전주의로 가야겠다라는 포지션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전에 사실 이 필립스 곡선의 신봉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옐런 의장 같은 경우에는 낮은 실업률 그리고 낮은 물가를 좋게 보면서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을 좀 지연시켰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 높은 물가 그리고 높은 실업률 같은 경우는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굉장히 우리 고질적인 경제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데, 지금 이 옐런 의장이 금리 인상을 미룬 거는 경제가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거라고 우리가 여겨보면 되는 걸까요? 지금 일단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 그리고 임금, 이제 실질적인 실업률 부분과의 관계성을 나타낸 부분인데, 간단히 얘기로 요약을 드리자면은, 임금 상승률이 아무리 이제 높게 올라간다고 한들 실업률까지도 동시에 좋아질 수는 없다. 그래서 이 관계를 나타내는 게 이제 필립스 곡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둘에는 약간의 반비례성 관계,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개념인데, 연준이 사실 추구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차트에 살짝 나오시겠지만 이제 지금 OA, BC 이 사이 박스권 안에서 현재의 경제가 위치를 시키도록 만드는 게 사실 연준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들의 역할입니다. 네, 지금의 기존까지의 연준은 이 OABC 선 안에서 지금의 미국 경제가 위치를 하고 있다. 실업률도 지금 너무 좋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임금 상승률도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면에서 포지션을 아래쪽에 위치를 시켰는데, 사실상 지금 실질 경제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반론들이 많이 제기가 되면서 파월 의장이 와서 지금 이 이론대로 분석을 하는 게 상당히 잘못된 판단이다. 그리고 실업률이 이렇게나 낮은데 지금 최근의 실업률은 거의 4% 초반대까지 떨어지면서 역대 최고급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임금 상승률 부분은 좀 부진한 모습도 있죠. 그리고 물가 상승률 부분, 사실 이 임금 상승률을 대체해서 물가 상승률을 여기다 그래프에다 넣으실 수도 있는데, 물가 상승률은 생각보다 높게 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상태는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옳은 상태인 것 같지만 물가 상승률이 이론적으로 그래프를 따라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올라가주지 못하고 있다. 실질 경제가 지금 이론과 다르다.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의 연준은 정말 그냥 실질 경제에 맞춤화된 새로운 경제 정책들을 내놓겠다라는 파월 의장의 선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시 기사로 좀 돌아와서요. 지금 파월 같은 경우에는 학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다라는 블룸버그 표현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멘토님의 생각이 어떠신가요? 네, 일단 FOMC 기자회견 이후에도 이론에 따르면 이제 실업률이나 물가 상승률 부분이 상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기존의 이론을 깼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론을 깬 부분이 너무나 긴 시간 동안 관찰이 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깔끔하게 좀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달러 인덱스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음에도 물가 상승률이 못 올라간다는 거는 문제가 좀 크다. 그럼 이건 이론이 과거에 이런 건 안 맞는 거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 필립스 곡선이라는 이 연준이 오랫동안 의지했던 이 이론은 이 실질 경제보다는 그 이론적인 확실한 수학적인 배경이 아니라 과거의 경제에서 나타났던 패턴을 분석으로 기준으로 해서 나타낸 이론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실질 경제에 기반해서 이론화시키는 배경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실질 경제가
과거의 경제와는 지금과 경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론을 그대로 지금의 경제로 끌고 와서 판단을 하는 거는 사실 좀 안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출신이 경제학자 출신이 아니에요. 뭐 교수나 뭐 이런 경제학자의 태클을 받고선 올라온 FOMC 의장이 아닙니다. 사실 원래는 이제 변호사 출신이고 로열 출신이다 보니까 이 경제 판단에 대해서 좀 더 자유분방한 사고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론들의 근거에서 판단하지 말고 실질 경제에서 사람들이 체감하는 수준 안에서 지금 금리 인상을 지금 서민 경제는 더 빨리 금리를 올려야 되길 원하고 있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그에 못 따라고 있고 그럼 이 상태에서는 사실 연준이 아무 포지션을 그동안 못 취해왔는데 우리는 그것과 달리 실질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빨리 금리 인상을 추진을 시켜야 된다. 이론과 다르다. 지금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긋고 본인만의 새로운 연준 제국을 구축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 상황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이론에서 좀 벗어난 파월 의장의 생각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인지 먼저 뉴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6월 FOMC 전망에서 본격적으로 올해 금리 인상 횟수에 대해서 전망을 시켰는데 올해 금리 인상 횟수는 3회 정도가 예측이 된다라고 공식적으로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3회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표결을 개쳤는데 3회 인상과 4회 인상, 즉 올 내 이제 3월, 6월, 3, 6, 9, 12 원래 이렇게 인상이 들어가는데 3, 6, 9, 12 중에서 한 회가 빠질 것이다라는 표결 대비 모두 다 인상할 것이라는 표결이 한 표 차입니다. 그럼 잘못하면은 6월 FOMC가 열렸을 때는 금리 인상을 들어가고 나서 올해는 4회까지도 인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발언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이슈로 이제 월가의 금융가들이 본격적으로 4회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제기를 3회보다 오히려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이슈 자세하게 잘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이드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이슈들을 좀 잘 바탕으로 해서 우리 가이드를 또 수립을 해야겠죠. 오늘도 역시 우리 금요일의 남자 윤진 멘토님께서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가이드 한 줄 평은요? 네, 일단 가이드 한 줄 평 드리자면은 금리에 있어서 책 밖으로 나오는 중앙은행이다. 라는 부분을 좀 포커스를 드립니다. 네, 지금 멘토님의 이 가이드를 보니까 제가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건 동화 밖으로 나온 공주들이 생각이 나는데 약간 다른 얘기인가요? 책 밖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이론에서 좀 벗어난 그런 실질적인 경제를 잘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론에 입각해서 그동안에 너무 경제학자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분석해왔다면은 사실 최근에 실질 경제는 많이 오픈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이라던가 글로벌 경제들이 왔다 갔다 플레잉이 들어가면서 단가들이 평단가들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기존의 물가 상승률이 최근의 정보공유로 인해서 기존의 상승률을 못 쳐주고 살짝 기울어진 상태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2%까지도 금리 인상, 물가 상승률을 봤다. 근데 실질 물가 상승률은 1.7% 정도로 좀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신규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좀 이해를 하고선 중앙은행이 대처를 해야 기존의 이론에 입각해서 판단을 할 때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이런 행보들을 많이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포커스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약간 다른 이야기긴 한데요. 사실상 이 트럼프가 좀 생각이 납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좀 외교적인 프로토콜이나 이런 수사를 좀 무시를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들이 좀 유리한 거래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파월 같은 경우에도 이론보다는 시장만 보겠다라는 이런 입장이 사실 좀 우연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트럼프와 파월 좀 다른 이미지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럼프와 파월이 많은 분들이 뭐 다른 이미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쪽에서는 같은 이미지라고 저는 좀 단언을 드립니다.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래 기존의 정부라는 이 채널을 굉장히 유동적으로 플레이를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위치에 어떤 갑의 위치를 굉장히 정말 경제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월도 좀 마찬가지의 성향이 보여요. 지금 뭐 파월이 미국의 경제를 활용해서 뭐 다른 국가의 무역을 압박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지금의 경제 상황을 기존의 연준이 이어왔던 어떤
보수적인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본인만의 판단으로 새롭게 시장을 달리 바라봐야 된다. 굉장히 유동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여기에 맞춰서 연준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인 이미지에서는 트럼프와 굉장히 좀 친화적인 이미지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 밖으로 나온 중앙은행이라는 가이드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수립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 매매 전략 설명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 FOMC 전에 이제 신세계 저희 서울경제TV 저녁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전략인데, FOMC 2주 전부터는 골드 베팅을 하셔라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드렸어요. 이제 뭐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FOMC 시점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골드에 대한 투자 가치가 굉장히 좀 떨어지게 됩니다. 뭐 비트코인들도 마찬가지로 좀 떨어지게 되고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이유 없이 하락장이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평가를 내리셨죠. 근데 이 부분이 이유가 없는 게 아니고요. FOMC 금리 인상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일단 현금들은 FOMC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은행으로 막 들어가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 2주 전인 3월 7일, 3월 7일 기준으로 이제 신세계 저희 서울경제TV에서는 매도 신호를 드렸는데, 네. 매도 신호를 드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정확하게 금리 인상 시즌이 21일이었습니다. 21일 기준으로 2주 전으로 돌아가시면은 3월 7일이죠. 네. 그래서 3월 7일 기준으로는 골드의 투자 심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골드에 대해서는 매도 베팅을 들어가셔라. 장기적으로 2주간의 원웨이 랠리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드렸고요. 사실 유로나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중간에 반등 없이 큰 반등 없이 쭉 거의 원웨이 하방을 내려갔어요. 원웨이 하방을 쭉 내려갔고, 저는 이제 FOMC 당일에 오전장 기준으로 청산을 마치셔라라는 얘기를 항상 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익절 라인도 계속 세팅을 하면서 갔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314.3 그리고 1313.1 이렇게 저희가 2회차에 거쳐서 1차, 2차 청산을 마쳤어요. 이제 3구에서 진입을 하고 쭉 내려가서 14.3에서 신세계 중간에서 생방송 중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30% 청산, 그 다음에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쭉 더 추세를 잡고 들어가시자. 그 다음에 1313.1에서 청산을 나머지를 갖고 가시자. 이렇게 신호를 드려서 청산을 마쳤고요. 네, 월요일에 저희가 신세계 프로그램에 있었는데 그때 좀 말씀을 드렸던 게 FOMC 이전 2주 전 베팅을 놓치신 분들께서는 한 가지 더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FOMC가 일어났을 때 당일부터 FOMC 당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골드들이 청산 물량을 들어갑니다. 매도에 대해서 청산이 들어가면 어느 쪽 방향일까요? 네, 매도에 대해서 청산이면 매수죠. 네, 매도에 대해서 청산이면 매수입니다. 네. 네, 매수에서 청산이 반대로 매도듯이 매도에서 청산은 반대로 매수입니다. 네. 그러면 반등이 나오는 신호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FOMC 당일 기준으로 오후장 기준부터는 저희는 골드에 대해서는 매수 포지션을 들어가실 수가 있다라고 조언을 드렸고요. 이제 골드 매수 포지션 기준으로 보실 때 저희 오후장 스타트가 이제 1313.6 기준으로 스타트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FOMC 이후에 급폭등이 들어갔고요. 급폭등이 들어갔고 살짝 어제장 후반에 떨어졌다가 금일장 들어와서도 추가적으로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런 모습을 보실 때 FOMC 전과 후의 움직임이 좀 뚜렷하게 패턴이 정반대로 차이가 나고 있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지금 보시면은 거의 저희 FOMC 이전 베팅가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39.9에서 매도를 치셨는데, 지금 매도 포인트까지 다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를 이때 치신 분들께서는 이제 청산을 슬슬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세계를 통해서 우리 윤진 멘토님의 이런 포인트들 다 짚어서 가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지금 FOMC 기준으로 지금 계속해서 청산 그리고 매수 이런 포인트들이 달리는 것을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윤진 멘토님께서는요. 저희 코인 이슈앤 가이드에서도 또 멘토로 활약을 해주실 거니까요. 여기서 자리에서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네, 저희는 이제 글로벌 이슈앤 가이드 정리하고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린 저희 글로벌 슈퍼스타,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또 유망 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금요일에는 우리 정재호 멘토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먼저 인사부터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정재호 멘토님은 부자 아빠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한 주 만에 뵙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한 주 동안 시장을 좀 바라보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따가 한 가지 멘트를 드릴까 해요. 알겠습니다. 어떤 또 가이드를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우선 이슈 짚어보기에 앞서서 어떤 이슈들을 다루게 될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의 작년 신규 투자자의 50% 이상이 30대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에서는요, 우리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전기차 연구 개발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첫 번째 뉴스에 대해서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국의 경제 전문지 제일제경의 통계자에 따르면 2017년에 신규 가입 증권 계좌가 약 1,500만 개 정도 증가했는데요. 그 중에 30대 미만이 태반이랍니다. 그래서 2018년 그들이 또 전망하는 거는 주식시장을 아주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현상을 놓고 보면 2000년대 닷컴 버블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때도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컴퓨터를 막 다루면서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그때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모바일이라는 더 접근하기 쉬운 툴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그 당시에도 2000년부터 한 5년까지 상당히 장기간 하락을 했죠. 그때 고난의 행군이었었는데 이번에도 젊은 사람들이 트레이딩하러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중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로 고난의 행군의 시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걱정이네요. 네. 그런데 지금 신규 투자자의 50% 이상이 이 30대 미만이라는 이런 부분이 어떤 다른 시사하는 점이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그게 중국에서 이제 지난 9월부터 비트코인 거래를 정지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비트코인 거래를 하던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넘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런 이제 한국 시장에서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예. 주식 계좌에 없었던 사람들이 거래를 쉽게 할 수 있는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경험으로 트레이딩을 배우고 좀 더 이제 재미를 느끼고 어떻게 보면 시세 중독에 감염된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트레이딩 하려고 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국, 한국 젊은이들이 모바일로 더 적게 접근해가지고 매매를 더 자주 하면서 매매를 자주 한다는 건 수수료가 많이 나가죠. 그래서 손실을 많이 입게 될 거고 고통스러운 젊은이들의 미래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트레이더들. 네. 그래서 가상 매매하셨던 분들에게 이제 새롭게 트레이더를 오신 분에게 조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가상 매매만 연습해라. 가상화폐죠? 예, 매매도 가상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네. 네, 걱정이 많으신 우리 부자 아빠 멘트님께서 이런 가이드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 좀 잘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전기차 소식은 연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자, 이번에도 전기차 소식인데 어떤 내용의 뉴스인가요? 예, 그렇죠. 전기차 하면 테슬라가 이제 성공적으로 지금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중국에서는 BYD가 성공적이죠. 이런 전기차 스토리가 결국 에너지 수요의 증거와 힘입어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동차 회사는 물론 독일, BMW, 폭스바겐 비롯하여 포드, GM, 한국의 현대차까지도 거의 모든 자동차 업체가 급성장하는 전기차에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내용을 보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대기 오염이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한 중국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유가의 변동성도 큰 시장이기 때문에 더욱 친환경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고요. 지금은 전기 자체가
전기차 자체가 비싸다는 것이 문제지만 곧 전기차도 점점 그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리고 이게 전기차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이제 블룸버그나 뉴스에서 보던 내용인데 이게 곧 전기차의 연비가 가솔린보다 좋아져서 결국 그 전망이 연비가 좋아졌다는 건 수요가 늘어질 거죠. 그리고 전기차의 가격만 앞으로 점점 더 내려오면은 좀 더 전기차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도 이 전기차가 나중에 대중화되는 시대 때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저 이슈 두 가지 잘 살펴봤고요. 이번엔 이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가이드를 또 수립을 해야겠습니다. 오늘의 가이드 한 줄 평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가이드 한 줄 평은요? 예, 전기차의 숨은 수혜 기업을 찾으면 투자에 조금 답이 보이지 않을까입니다. 네. 숨은 수혜 기업을 찾으면 투자에 답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미 투자자분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것보다는 좀 숨어 있는 기업들이 또 나중에 향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가이드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오늘 설명하고 싶은 종목은 국헌 하이테크입니다. 중국 전기차 배터리 부품 업체인데요. 주력 제품으로서는 리튬 이온 배터리 셀과 배터리 팩 만들고요. 여러 자동차 업체 기술 협력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 회사는 기술 협력을 잘하고 납품을 하는 회사죠. 시가총액은 4조 정도로 중국 기업으로서는 작은 기업이죠. 예를 들어서 중국의 텐센트는 500조니까요. 그렇지만 이 회사의 특징은 세계 굴지의 펀드, 특히 미국의 뱅가드, 블록록, JP모건, 유럽의 BNP 파리바를 비롯해서 한국의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이 회사의 주식을 많이 보유했네요. 그래서 2017년 실적 발표가 4월 26일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또 지난해 성장성에 힘입어서 현금 흐름 자체가 개선이 두드러져. 근데 이렇게 이제 성장성이 두드러지는 이런 성장주에 투자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변동성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몰빵 치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은 비중을 아주 작게 1, 2% 정도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저는 매수가를 20위안에서 22위안 정도, 그다음에 목표치는 약 35위안 봤는데 장기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목표치를 좀 더 크게 잡아도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손절은 야간 매수가의 15%를 가지고 계시는데 비중을 예를 들어서 성장주를 비중을 작게 가져갔다. 그런 분들은 손절가를 더 낮게 잡아도 되겠죠. 하여튼 성장주 투자에 대해서는 공부는 역시 일본의 손정희가 대가이니까 손정희 책 등 읽어보면서 성장주의 투자에 대한 비법을 공부했으면 좋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이드와 이어서 좀 빠르게 지금 유망 기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국헌 하이테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때 비중을 굉장히 조그맣게 들어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비중 투자 전략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 조금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굉장히 성장주 투자는 사실 성장주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손정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상장되기 이전한 기업에 많이 투자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 같은 게 이제 밑줄 딱 꺼놨을 때, 수익도 하나도 없고 월급도 못 줄 때 이미 200억을 투자해서 30조의 이익을 거두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아마 시청자님도 투자 함부로 하시겠어요. 근데 이분의 장점을 보면은 한 2,000개, 3,000개에 나눠 투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00개, 300개 나눠서 투자하시면 두렵지 않고요. 100개 이상 정도 나눠서 여러분이 성장주에 투자하신다면은 아주 투자 좋은 회사 골라 투자하시고 좋은 성과가 날 겁니다. 그래서 성장주 투자에는 종목을 100개 이상 나눠서 하시는 전략. 좀 더 금액이 크신 분들은 손정희 전략으로 수백 개에 투자하시면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니까 우선 비중을 잘 나눠라. 그 다음에 성장성이 두드러운 점에 과감히 투자하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서서 또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부자아빠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를 좀 분별을 할 때 혹시 어떤 지표를 활용하세요? 예, 우리가 재무제표를 볼 때, 저포는 성장주가 아닙니다. 성장주를 구분할 때는 매출액 이익이죠. 매출액 증가율을 봐야 되니까, 이 매출액이
연속해서 5년 정도 매출액 증가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표로서는 ROE 정도 보시면 좋을 겁니다. ROE가 10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 또는 5년 평균 ROE가 10 이상이라면은 성장성이 좀 두드러진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지표를 가지고 종목을 발굴하고 또 차트도 봐야 되겠죠. 지금 제가 차트 하나 띄워놨는데요. 이게 또 이제 구건 하이테크 차트를 제가 띄워놨는데, 이게 보시면 성장주들은 정고점을 돌파해서 하락하지 않고 좀 어떻게 보면 많이 올랐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성장주는 언제나 두렵습니다. 두렵지만은 장기 보유하셔야죠. 그래서 트레이드 이 목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 성장이 완전히 성장할 때까지 같이 가겠다는 생각으로 소량 투자해서 장기 투자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장주를 찾을 때는 매출액 증가율과 ROE를 또 판단해 주시면은 굉장히 좋은 투자하실 거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멘토님, 저희 저번 주에 첫 번째 출연하셨는데 혹시 네. 뭐 다른 멘티들 분의 반응이 좀 어떠셨어요? 예, 저희 19만 명 우리 내 팬 카페가 있는데 막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얼굴을 비쳤더니 오늘 또 제가 이 서울 방송 나간다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시청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항상 멋쟁이신 우리 부자 아빠님 항상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 정리하고 저희는 코인 이슈앤 가이드로 돌아올게요.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저희 암호화폐 관련해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코인 이슈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윤진 멘토님 저희 옆에 계속 남아주시고 계신데요. 어떻게 좀 기다리셨어요? 사실 저희가 투자 상품이 많다 보니까 중국 상품들도 관심 있게 보는데 사실 투자 상품군이 많다 보면은 이 종목들을 이걸 봐야 되나 저걸 봐야 되나 막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마무리를 좀 정돈을 드리면서 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요일이라서 사실 해외 이슈 그리고 코인 이슈 두 가지 짚어주신다고 굉장히 바쁘게 우리 글로벌 슈퍼스타과 함께 하고 계신데 금요일은 좀 어떻게 보내세요? 금요일은 금요일까지 원래 저녁 방송이 항상 있잖아요. 저희 네. 신세계도 그렇고 재방송도 그렇고 항상 있는데 오늘은 제가 좀 휴방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이제 전문가 대회가 딴 데 있었는데 전문가 대회에서 이제 우승을 최다 횟수를 해가지고 이번에 오늘 무조건 뒤풀이를 와라. 그래가지고 오늘 어쩔 수가 없네요. 최다 횟수 우승자라서. 네. 오늘 우승의 기쁨 그리고 또 신나는 금요일 보내실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저희는 시세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비트코인, 에이다, 그리고 아인슈타인um, 이더리움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다른 코인들도 모두 소폭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거래량 순위별 지금 국내 코인 시세 알아볼게요. 역시 이오스가 다시 거래량 순위 1위로 올라왔네요. 어제는 에이다가 1위였다는 것 확인하셨고요. 이오스, 에이다, 비트코인, 리플, 퀀텀 순으로 현재 거래 순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코인 시세 한번 봤는데요. 혹시 여기 차트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있었을까요? 눈에 띄는 종목이 딱 있죠. 지금 이오스. 이오스 지금 1위로 딱 거래량이 올라가 있는데 사실 이제 22일자 기준으로 이제 업비트에 상장된 종목입니다. 근데 원래는 시가총액 10위 안에 항상 드는 종목이었어요. 근데 업비트 안에서 거래가 안 되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딱 이제 거래가 열리니까 어제장 기준으로 열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거래량들이 빗썸이나 뭐 다른 거래소에서 쫙 다 옮겨져 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거래량이 1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시점상. 알겠습니다. 네, 거래량 1위 이오스 확인해봤고요. 자, 이어서 바로 저희는 이슈 분석에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어떤 이슈 오늘은 두 가지 짚어볼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일본에서 해킹을 당한 암호화폐 규모만 약 5,800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탁이 끝나 지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 코인 이슈입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암호화폐 인덱스를 개발한다고 밝혔네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상 최대 규모 가상화폐 해킹 사건인데 결국엔 자금 채택이 끝났기 때문에 좀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뉴스죠? 네, 지금 이제 기존의 블록체인에 대해서 구조를 알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해킹 구조가 좀 쉽지 않다,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기존의 금융 시스템들이 안정하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내리시는데 문제는 이 거래소 단위에서 해킹이 들어가 버리면은 사실 블록체인 구조와는 이게 별개의 구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거래소에다 해킹이 들어와 버리면은 실질적으로 그냥 돈 빼돌리는데 가장 쉬운 해킹처기 때문에 중국 해커나 뭐 다른 해커들이 이쪽에 대해서 공격들을 많이 감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자금 세탁까지 끝나버리면은 사실상 이걸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차명 계좌들이나 뭐 계좌들을 쫙쫙쫙 다 돌려서 거래를 마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취약점이 사실 블록체인에서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좀 핵심적으로 짚혀갈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 때문에 가장 속상한 건 아무래도 피해자들이겠죠. 이 피해자들이 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건가요? 뭐 주식시장과 조금 비교를 해서 보면 어떤가요? 사실 이 부분은 거래소 쪽이나 아무튼 중개소, 일단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쪽 안에서의 책임이 사실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소송을 안 받아주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 소송에서 원래 이쪽에서 반환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일본 거래소가 어떻게 들어갈지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본격적으로 좀 제대로 된 보상을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어떤 기사인지 먼저 내용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업비트가 이번에 상장지수 관련 펀드, 인덱스 펀드죠. 인덱스 관련 이 제품들을 이제 올려놓기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상품화된 거는 아니고요. 그냥 아직까지는 인덱스입니다. 그냥 어떻게 비교를 드리자면은 뭐 코스피 그리고 코스피 안에서도 뭐 업종별 지수 이런 개념으로 저렇게 인덱스가 올라간다라고 투자자들한테는 좀 좋은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덱스에 대한 개념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한번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주식 같은 걸 보면 국내 주식을 보시면은 대표적인 지수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HTS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업종별 지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보면은 각 뭐 개별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개별 종목들을 모아가지고 종합적으로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인덱스를 종합적으로 묶어서 표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묶여있다라고 표현이 되니까 약간 펀드 같은 개념이랑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펀드랑 인덱스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사실 이 인덱스를 가지고선 그대로 펀드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ETF 같은 상품들, 그죠? 뭐 ETF, ETN 이런 상품들이 사실 이 인덱스 기준으로 해서 거래를 하는 상품들이랑 유사한데, 이 종합 지수들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이유가 한 종목 단일 개별 종목들은 변수가 많아요. 굉장히 변수가 많은 반면에 이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 자체의 방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의 방향성에 있어서 큰 흐름을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만 보는 입장에서는 이 인덱스를 펀드화시켜서 상품화시켜서 일반 소비자들한테 내놓기가 굉장히 안정적인 상품이다 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궁금한 거는 지금 이러한 지표와 상품들을 왜 만들고 있느냐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큰 흐름을 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인가요? 네, 큰 흐름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 출시하는 상품들이 4가지로 좀 나눠서 상품이 나눠졌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시장 인덱스, 그리고 섹터 인덱스, 그리고 뭐 비트코인 인덱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략 인덱스 이렇게 해서 4가지 상품군을 출시를 들어가는데 사실 이 상품군들이 보시면은 개별적으로 다 성격이 살짝 다른데 뭐 큰 흐름에서 따지자면은 일단 시장 유동 비율을 뭐 고려를 해서 뭐 펀딩을 들어간다. 뭐 섹터 안에서는 가상화폐 안에서 시장 유사군들을 좀 분류를 해서 들어간다. 그리고 비트코인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자체 대표주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이랑 비슷합니다. 삼성전자랑 비슷하죠. 그런 인덱스를 가지고 그냥 보여준다라는 개념. 그리고 전략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전략 내부 구성을 아마 지금 현재 나오진 않았는데 전략 내부를 이제 HTS 안에서도 보통 뭐 어떤 ROE
비트코인 뭐 그리고 뭐 아니면은 뭐 기본적으로 뭐 차트의 보조 지표들, 뭐 일목균형표 등등들을 깔아가지고 한 번에 트레이딩 전략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이 전략을 가지고선 인덱스를 쳤을 때 어떻게 퍼센트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섹터 안에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업비트에서 이러한 지표를 만드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의미를 두면 좋을까요? 이 펀드를, 이 인덱스를 이해하실 때 좀 쉽게 좀 비교를 드리자면은 주식으로 그냥 간략히 빠르게 비교를 드릴게요. 네. 보시면 일단 시장 인덱스는 그냥 코스피 지수, 그 다음에 섹터 인덱스는 업종별 지수,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인덱스는 그냥 삼성전자, 그냥 극단적으로 비교를 드리자면, 그 다음에 전략 인덱스는 그냥 전략 승률 모델링,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플레이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주식 안에서도 이 업종들 그리고 혹은 이제 종합 지수 이걸 기준으로 해서 큰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럼 이 큰 흐름 속에서의 내 거는 어떻게 가야 방향성을 맞출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좀 업비트가 먼저 좀 선도적으로 오픈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그냥 무조건 투자자들을 위해서 업비트가 정말 봉사하는 정신으로 오픈을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사실 투자자들한테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도 일종의 전략이에요. 이 주식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관련 서비스들을 빠르게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 도입을 시켜서 본격적으로 이제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펀드화 시키기 굉장히 좋은 상품이고요. 뭐 비트코인 인덱스가 됐던 뭐 상품별 섹터 인덱스가 됐던 펀드화 시키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미리 인덱스로 그냥 보여지기 식으로라도 제시를 해놓고 나면은 나중에 실질적으로 펀드까지도 출시를 했을 때 굉장히 호응이 높게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섹터들을 미리 갖췄다는 것만으로도 타 거래소 대비 차별화된 아이템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업비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단수를 먼저 한번 딱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좀 듣다 보니까 사실상 이 투자자분들은 이런 업비트의 전략을 좀 거꾸로 활용을 하면 오히려 좀 수익을 잘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지표들을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좀 하면은 활용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인덱스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특히 가상화폐 안에서는 암호화폐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암호화폐 틀 자체가 보시면은 해외 선물 안에서도 이제 CME 안에 상장이 되어 있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CME 안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선물을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업비트가 딱 처음 오픈했을 때는 국내 거래량 폭등으로 인해서 이 해외 선물 시장과 반대의 역전되는 형상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도 좀 많이 포커스를 드렸던 게 결국에는 해외 선물이 시세를 결정하는 핵심장이다. 왜냐? 가장 많은 돈이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폭락장이든 혹은 만약에 비트코인 선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국내 시장이 떨어지고 있다. 그럼 반대로 반등장이든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해외 선물 지수 자체로 지금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만큼 이 해외 선물 기준 자체로 인덱스가 국내에서도 만들어진다면은 해외 선물과 굉장히 유사한 플랫폼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 차트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영어로 버전으로 보지 않으시더라도 인덱스 차트를 보신다면은 어바웃으로 지금 종합적으로 시장이 어디서 흘러가고 있고 대략적으로 큰 틀상에서 어디서 지지를 받을 수가 있고 어디서 차트가 저항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종목들을 거래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맥점을 잡는 데 좀 좋은 그런 판단이 되실 수가 있겠다. 기준이 되실 수가 있겠다라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암호화폐 인덱스가 좀 출시된 이후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런 부분을 전반적인 시장을 흐름을 파악하는데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저희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런 우리 이슈들을 잘 가지고 이제 바탕으로 해서 가이드 한 줄평을 항상 주시고 계신데요. 오늘의 가이드 한 줄평은요? 네, 동전에게는 앞면과 뒷면이 있다. 동전에게는 앞면과 뒷면이 있다. 네. 우리 윤진 멘토님도 앞면과 뒷면이 있으신가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이제 겉과 속이 다르듯이 뭐 앞면과 뒷면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사실 안에는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겉에는 이제 차가운 얼굴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에는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좀 이 시장을 바라보자면은 방금 이제 이슈 분석을 좀 포커스를 맞춰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 무조건적인 신뢰와 다르게 생각보다 보안이 이렇게 쉽게 뚫리나? 라는 이런 관점이 갑자기 좀 포커스가 많이 되셨을 거예요. 이번에 뭐 NHN에서 보도된 사태로 인해서.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실 해킹에 있어서는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해킹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방법으로 해킹 수단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 계좌에서 뽑아낼 수도 있고 가상 계좌에서 뽑아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래의 수단에서도 굉장히 블록체인 안에 다시 본인의 자산을 가둘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마련해 두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포커스를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 앞면과 뒷면이 어떤 게 앞면이고 어떤 게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뒷면인지 부분을 좀 명함을 잘 가리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 이슈에서 포커스 드렸던 대로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인덱스를 상장을 시켰는데 이 인덱스라는 부분이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잘 활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대세가 뭐 때문에 생겼는지 부분을 좀 판단하는데 주력을 두셔야 된다. 인덱스를 두는 것 자체는 개별 종목들이 하도 편차가 심하고 날뛰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지 않고 실질적으로 해외 증시에서 이 분석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제대로 포커스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장이고, 그리고 또 이 시장은 나중에 결국에는 펀드 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에 뒤에가 어떻게 추진이 바뀌고 시대가 바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인이잖아요. 코인이다 보니까 동전에도 앞면이랑 뒷면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냥 앞뒤를 좀 나눠서 좀 판단을 하시긴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가이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잘 들어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가이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매매 전략을 꾸려나가면 좋을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오늘 또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 선물 기준으로 좀 시세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번 주 이제 저희 톡스타 혹은 뭐 신세계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간략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을 텐데 저희가 이제 지지선 저항성들을 좀 많이 그어드려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선물 안에서 선물 트레이딩이다 보니까 이제 선물 트레이딩이 쓰이는 기법들이 비트코인 선물 안에서도 전부 다 쓰입니다. 왜냐? 이 친구들의 트레이더는 그대로 이 장을 여기장 다 왔다 갔다 하는 플레이를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CME장 기준으로 좀 보시자면은 이번 주는 굉장히 좀 호조세로 많이 흘러갔었어요. 저번 주 이제 금요일 제가 방송한 이후부터 좀 반등이 나오고, 우연치 않게 제가 나온 이후로 좀 반등이 나오고, 그 뒤로 나서 계속 상승세가 거의 추세선, 그죠? 좀 주식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추세선이신데, 안정적인 추세선을 따라서 계속 바닥을 타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이 위에 기존의 지지선이었다가 반락 나오면서 저항선으로 바뀌었던 지금 8,750선, 정확히는 8,750선입니다. 단가가. 여기 라인에서의 저항 단가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차트가 계속해서 위로 수급은 아래서는 올라오는데 위로는 딱 그 라인 이상은 못 올라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22일장 기준으로 본격적으로 20일장 기준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 관련 차트를 올려드렸었고요. 그래서 뭐 간략히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 이제 저희 톡스타방에 들어오시면은 이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서울경제TV 톡스타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비트코인 추세선 만들면서 이제 8,750라인 상방 저항 압박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포커스 드렸는데 이때 자세히 보시면 FOMC 물량에도 버티는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FOMC랑 지금 암호화폐랑 무슨 상관이지? 해외 선물과 암호화폐가 무슨 상관이지?라는 분들이 계실 텐데 비트코인도 엄연히 지금 화폐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러면은 해외 선물 안에서도 금융 선물 종목에 포함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FOMC가 지금 21일자 기준으로 발표가 있었죠. 근데 이 FOMC 전후로 해서 사실 투자 심리가 굉장히 극도로 많이 바뀝니다. 근데 이 FOMC 전에 투자 심리가 원래는 비트코인에서 빠지는 흐름이 대세예요. 그리고 골드에서도 빠지는 흐름이 대세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2주 전에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근데 일주일 전에는 굉장히 잘 버텨줬어요. 그럼 이 모습을 볼 때는 FOMC 직전인데도 지금 금리 인상률이 올라가서 돈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잘 버티는구나. 그러면 저희는 이 포인트에서 매수를 오히려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죠. 추세상으로. 매수를 오히려 접근하셔야 되는 포인트다라는 포지션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 포인트를 돌파 시, 8,750선 돌파 시에는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를 단기적으로 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제시드렸고, 21일장 기준으로 청산 포인트를 많이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포커스를 많이 드렸고요. 그다음에 업비트 기준으로 이 부분을 좀 옮겨서 거래를 하셔라라는 부분을 좀 포커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통해서도 보셨지만 해외 선물과 암호화폐에 굉장히 유사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보여주셨습니다. 네, 윤진 멘토님 오늘도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우승 축하드리고요.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인 화면으로 정리하고 마무리로 저는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투자 유망 종목 찾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경제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cntv.co.kr, 톡스타.co.kr 통해서 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불법 사항들 모두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주말도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